오늘 토론 주제는 재난에 접근하는 문학의 태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토론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시인과 하명희 소설가입니다. 먼저 두 분에 대한 인사와 함께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잘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두 분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황교안 선생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를 쓰고 있고요. 전태일문학상 수상에 등단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백성문학상이라는 우리 시단의 아주 큰 주요한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명희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하명희라고 합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수상 경력을 빼놓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돌타운드로 가톨릭 문학 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백신의 문학상을 또 수상하셨습니다. 역시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개를 들었는데요.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일단 공통점이 있어요. 전태일 문학상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두 분이 어떤 아마 문학적 흐름을 좀 공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상시적 재난 사회에 있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코로나19 지금 진행 중인 재난이죠. 이것도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 너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또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하지만 점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난도 있고요. 또 우리가 거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노동자들이나 빈민들, 우리 용산 참사라든지 또는 김용시 사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참사 재난이 있습니다. 사실 하루 1년 내내 거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런 재난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의 문학은, 우리의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재난, 바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는 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이전에 사스처럼 감염성 재난은 이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차이점을 보이는 건 굉장히 지금 3년째인가요? 4년째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례 없이 장기간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좀 재난의 일상화라는 점에서는 정말 코로나19가 딱 그 말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100만 단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코로나 인한 직접 희생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유행하고 나서 이런 말들이 좀 유행했어요. 다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정말 이제 새롭게 변하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대표적인 그 표현이 바로 언택트, 아마 비대면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점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고 또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세부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마 지난 그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논의도 있었지만 가장 중심된 논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감염자들이 걸린 분들 동선을 정말 세부적으로 공개했었죠. 또 우리가 백신 패스라고 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공공기관에 못 들어가는 반응이 있었고 또 역시 마스크 의무 착용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합당한 조치다.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 대표적인 조르조 아간베 같은 철학자죠. 이분은 아무리 재난 상황에도 그 개인의 자유를 너무 쉽게 침해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치열하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먼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먼저 역시 황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저희 순서대로 교환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특징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다 저렇다라는 무언가를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실존에 관계된 질문을 아마 던진 것을 가장 크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할 때는 상당히 근본적인 그 물음이 같이 던져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어떤 그
자본의 전략에 휘말린 느낌이 들어요. 저도 사실,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은, 국가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개개인을 어디까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아간벤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물론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는 서구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권리가 제한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꾸로,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인데, 개인의 권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방법은 사실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방역 패스며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 거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설왕설래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을 건데. 근데 저는 차제에 개인의 권리의 극대화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하는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적인 개인의 권리가 한 자본주의 근대 이후로 한 200~300년 됐죠? 이런 역사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차제에 이 부분도 한번 깊은 좀 고민과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게 1500년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물론 질병에 대해서 당시에 그 단어를 처음으로 쓴 건데 그 질병이 별들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다 라고 해서 영향,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질병도 질병이지만 영향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도 지금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단어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연결시키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거가 인플루언스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그 전 세계 1억 명이 죽지? 감기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당연한 사실이라서 교과서에서 또 선생님을 통해 배웠지만 배운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믿지를 못해서 좀 웃었어요. 감기로 1억 명이 죽다니. 그러니까 실감이 없었던 것이죠. 불과 이제 10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어떤 실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가 조류독감이 있었을 때 그 개나 고양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닭 이런 애들을 산채로 생매장하는 그 지독한 그 열기들을 봤을 때 그 실감이 오더라고요. 이제 그때로부터 아마 20년쯤 그 사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스나 뭐였죠? 메르스. 예, 메르스를 거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오는 거는 이제 인간이 저지른 개발과 욕망에 대한 재앙이 돌아오는 그 현장에 있다. 지금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거는 이제 국가 간 경계가 막 허물어지고 전 세계가 그 직면한 재난 상황에서 인간은 이제 저는 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했어요. 돌아온 코로나 시기에 이제 내가 살고 싶다라는 욕망보다 내가 질병 원인이 되어서 주변에 감염시킬 수 있는 병원균의 전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웠고, 그러해서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나는 통제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보다 내가 감염원이 되지 않는 거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나키적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질문하신 것하고는 맥은 지적의 의견에 더 가까운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그러합니다. 네. 아유, 역시 또 깊은 말씀 주신데요. 아무래도 재난이나 사스나 메르스에서 동물들의 생명이 그냥 벌거벗은 생명처럼 막 죽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어떤 재난이 가져다는 그런 참사가 있었고, 또 그러한 것들의 어떤 반작용으로 코로나19로 결국 인간 스스로도 감염병 희생되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재난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재난에 희생되면서도 동시에 또 내가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이중적인 신분들, 그걸 또 어떻게 피해자성을 주장을 못 하잖아요. 가해자로 남는 부분들. 그래서 자꾸 인간이 소외도 위축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이 코로나19가 아마 우리 가르쳐준 게 아닌가,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명희 선생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쓴 건 물론 내가 감염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까봐 자기 통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국가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국가 통제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한테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반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가 아니고 한 마을 단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가 통제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 통제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워낙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는 일국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반납한 걸로 오해하기 쉽죠. 근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면이 복합적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생태적인 재앙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재앙과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우리 생명이 치명적인 훼손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생명의 역사를 봐도 거의 실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개발과 어떤 그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노출된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같이 보는 게, 이건 우리 마음의 생태학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맞아서 방금 말한 이제 인간의 취약성, 우리 삶이 사실은 굉장히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쉽게 그러면서 누구는 언제든지 죽어갈 수 있고 이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